근데 왜 사람들이 언론, 정치가 반응 대응을 못하는지 기후변화가 불확실성이 있거든요. 온실가스 농도가 올라가면은 그만큼 온난화 등등이 일어난다는 거는 확실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메탄, CO2 농도 말고도 작용하는 게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온도가 또 올라가면은 해수면이 몇 센치, 뭐 강수일수나 뭐 가뭄이 얼만큼, 산불이 얼만큼 이것도 굉장히 조건이 달라요. 그리고 이것의 사회 경제 영향도 굉장히 다릅니다. 확실한 건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몇 ppm 뭐 탄소 중립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컨대 지난 영덕 산불이나 이런 하나의 기상 이벤트를 갖고 몇 퍼센트가 기후변화 책임이다. 또 그중 몇 퍼센트가 화석연료 책임이다. 또는 더 큰 몇 퍼센트가 자본주의 책임이다. 절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과관계나 경향은 분명한데도 이건 배제되거든요. 계속 석탄석유는 계속 캐면서 대안을 하려고 그러죠. 태양광 풍력도 굉장히 효과가 불분명합니다. 지금 심지어 녹색당 정의당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녹색당 정의당에서 몇 기가와트 풍력을 설치하면은 온실가스 농도를 몇 ppm 줄일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계산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이 있고 효과가 10년, 20년 뒤에 나타납니다. 적응 수단도 굉장히 효과가 불분명합니다. 자, 그러니까는 언론에서는 이 복잡한 얘기를 자꾸 언론 탓 우리가 하기 편한데 기자가 열심히 전달을 하려 하더라도 이 얘기를 한자락을 써야 돼요. 이제 정치로 가야죠. 정치인들은 자기 임기 4년, 5년 내 무슨 일이 안 벌어지거나 안 벌어지면 안 해요. 또는 자기가 예산이나 법을 밀어갖고 그게 5년, 4년의 효과를 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움직입니다. 2050년 탄소 중립 내가 알게 뭐예요. 동양 최대 랜드마크랑 신공항 같은 걸 해야지 표가 되는 거지. 근데 자 그러면은 이렇다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이런 사정, 조건,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야기를 만들고 정치를 구상을 하고 조직 사업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기후를 n분의 1로 보는 거예요. 중요한 이슈다. 근데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 이렇게 되나? 뭐 여기 간단히 넘어가도 되는데 성장의 한계 보고서 53년 전에 나온 보고서에서 이미 다 나온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분해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70년에 나왔을 때 이 저자들의 예측이고 연착륙을 하라는 거죠.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생태계 한계 수용성 자체도 떨어지는 거예요. 물이 오염되고 공기가 오염되고 거대한 도시화가 되고 쿵 지금 여기쯤입니다. 여기저기서 불쑥불쑥 와디꾼 하고 있죠. 그래서 툭 떨어지는 건 굉장히 코로나 곱하기 20 정도 되는. 그래도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게 90년에 저자들이 얘기했어요. 또 세월이 흘렀어요. 2010년 더 한계는 수용력은 떨어졌고 우리는 지금 어디쯤 있느냐? 근데 뒤늦게 지나고 알 수 있는 거죠. 느낄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전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안 한다. 요거는 책을 직접 안 보신 분이 대부분일 것 같아서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인도의 소설가 아미타브 고시인데 문학 얘기를 처음에 합니다. 프랑켄슈타인. 그러니까 뭐 날씨가 이상하게 되고 뭐 거기서 뭐 좀 우리의 삶의 기반이 흔들흔들하고 이런 거를 다룬 소설들이 있었다. 근데 현대 주류 문학은 안온한 부르주아의 사랑 누름, 사랑은 물론 중요하죠. 연애는 중요합니다만 그것만이 가장 주류적이고 좋은 문학, 정상적인 문학이라고 하고 그러한 자연 환경 자체가 뒤바뀌거나 흔들흔들하는 거는 괴기 소설로 치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청춘 남녀가 이제 위대한 개츠비처럼 이렇게 사랑을 하려면은
주변이 안 온해야 돼요. 홍수, 지진, 태풍 같은 게 끼어들면 안 됩니다. 경제적 붕괴도 있으면 안 돼요. 그렇다는 거지. 문학 얘기를 하나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점진적 모델, 법칙성, 단절 이런 게 부르주아 질서의 느낌인 거죠. 맨 마지막 장이 정치예요. 여기서 재밌는 게 2015년 파리 협정의 텍스트하고 프란치스코 교황의 참미바드소서를 비교를 합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파리 협정 후 어마어마한 과학자 전문가들이 모여갖고선 갈고 닦은, 그러니까 딱딱 기후 변화의 원인, 해법, 누가 뭐라 해도 딱딱 있을 것 같잖아요. 그다음 교황님은 뭐 되게 고상한 그런 신선으로 같은 얘기를 할 것 같잖아요. 이거 봤더니 고시가 읽어봤더니 파리 협정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을 고려하고 어떤 조건 하에서 무엇 한다면 이렇게 할 그렇게 하고 계속 이 수십 구 계속 나와갖고 문장이 안 끝납니다. 서너 페이지가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는 정말 뭐가 문제인지를 얘기를 똑바로 고려할 게 많죠. 근데 맨 마지막에 기후 변화의 뭐 손실과 이 불평등 문제 이런 언급이 쫙 나와요. 다행이다. 근데 그게 뭐라고 했냐면은 근데 이것이 어떤 뭐 법적 경제적 무슨 책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직을 붙여놓고 왜 이 사설은 이 칼럼은 본사의 논조와 무관합니다. 굳이 밝히는 것처럼 되겠냐 이거죠. 근데 교황의 참미바드소서는 자 배출권 거래제 시장 논리를 그대로 용인하면서 하는 거 안 돼. 효과가 있을 수가 없어. 더 무슨 피해를 일으켜. 통합 생태론을 접근하는 거야. 딱딱딱. 이건 불평등의 문제야. 책임을 져야 돼. 와 이게 뭘까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의 유엔을 포함한 정치와 언론의 화법 또는 접근 방식이 꽝이다라는 겁니다. 가부좌 문제, 식민주의 잔스도 타정화. 그렇기 때문에 기후 위기는 문화의 위기이자 상상력 위기이자 정치의 위기. 또는 정치가 더 지속시키거나 풀지 못하게 만드는 위기라는 거죠. 제가 기후 위기 이런 관련해서 강의할 때 꼭 보여드리고 싶은 5장의 그림 중에 하나예요. 기후 지체 담론. 이런 거죠. 자, 결국은 개인하고 소비자들이 기후 행동을 맡아야 돼. 뭔가 변화를 만들어야 돼. 개인과 소비자들이 막 하다가 효과가 없으니까 지쳐버리죠. 그다음 다른 건 어떻게 주의? 탄소 발자국은 뭐뭐에 비하면 3발의 피. 또는 무임승차자 핑계. 야 한국이 무슨 기후 악당이냐. 세계 배출량의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미국, 중국, 캐나다가 안 줄이는데 우리가 먼저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또는 소고기가 메탄을 방출해서 문제야. 그러면은 돼지고기는 괜찮아? 닭은 괜찮아? 또 비건하는 분들이 많이 접하는 반응이죠. 친구들한테 너네는 사과는 안 불쌍하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 책임을 전가 또는 점진적 변화만 추구하는 거. 기술 낙관론 또는 말만 하고 행동은 안 하고 화석연료 해결론. 채찍은 안 되고 당근만 써야 돼. 너무 급진적인 무슨 규제책이라든지 이런 거라면 안 돼. 안 돼. 점진 변화만 해야 돼. 근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부작용을 강조하는 거예요. 에너지 요금 인상이 필요한데 그러면은 빈곤층이 더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그걸 하면 안 돼. 절대로 안 되는 거 아니면 지금은 안 돼. 지금은? 많이 들어본 얘기죠. 정책 완병주의. 완벽하게 보완해서 모든 이들이 지지하는 해법을 해야 돼. 예컨대 탄소세 또 이런 걸 수 있습니다. 복지 강조. 또 되게 사회 정의나 정합성, 민주성을 강조를 하는 게 지체 담론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투항 담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 1.5도 티핑 포인트? 근데 이미 티핑 포인트 넘은 거 아니야? 못 막는 거 아니야? 왜냐면 과학자들은 되게 보수적으로 보고를 하거든요. 늦거든요. 근데 또 더 철학적으로 반응을 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까지 인간이 지구한테 온 악행을 생각을 해봐요. 인간은 멸종돼야 돼. 소용없어. 그냥 술 먹고 놀자.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절반 정도는 티핑 포인트가 넘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학자들의 모델이 완벽하지 않거나 그런 모델이 검증되는 중이기 때문에. 근데 한국의 전형
되게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거는 책임 전가랑 점진 변화 이런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게 다 필요한 행동들이 담아 있거든요. 다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기후 부정론자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기후 변화를 인정하고 걱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 중에서도 이런 지체 담론의 일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해결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또는 뭐가 정확히 맞다는 것도 알 수 없어요. 산불 대응, 임도가 문제냐, 소나무가 문제냐, 자연적으로 그 천이가 되게 하는 게 좋냐, 다 그럴듯한 이야기이지만 일률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탄소세나 배출권 거래제도 그래요. 근데 가장 잠정적으로 5년, 10년 안에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20년, 30년 뒤에 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그런 확실한 것들을 이렇게 엮어 나갈 때 이게 입체적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회 전체가 의미 있는 행보를 하게 되고, 대통령이 바보 같거나, 오늘 대통령 욕을 많이 할 건데 대통령 제 욕을, 대통령이 바보 같거나 이상한 걸 한다 하더라도 사회의 핵심 고리 지렛대들이 움직이고 서로 배워나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탄소 터널 비전도 그런 거죠. 이 탄소 배출, 화석연료. 근데 교육, 보건, 물위기, 빈곤, 생물종 다양성 상실, 다 불평등, 과소비 다 서로 엮여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자본주의 또는 성장주의죠. 또는 성장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자본주의.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요것만 따로 떼서 해결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근데 이런 보통 터널에 갇히기 때문에 지체 담론에 빠지게도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누가 딱 정리를 해갖고서 이건 마저 틀려 이러면 안 되라고 해결을 해줘서 될 게 아니에요. 이 그림은 뭐냐 하면은, 자, 이쪽을 중시하는 시각, 이쪽을 중시하는 시각, 이쪽을 중시로 활동하는 사람, 서로 시야를 보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 우리는 서로 엮인 하나의 문제를 이렇게 저렇게 보고 서로 다른 각도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큰 감각, 그 다음에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같아. 그러면 이거 비었네? 여기는 누가 메꿀 수 있지? 이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식으로 뭐가 안 돼가 아니라 이것도 하자, 저것도 채우자, 저것도 해보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말하자면은 포지티브 피드백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또 하나 배경으로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논의는 심층 적응, 딥 어댑테이션입니다. 우리가 기후변화 대응의 두 축이죠. 완화와 적응. 그래서 배출량을 줄이거나 억제를 하는 것. 근데 그래도 일어나는 변화를 피해를 적게 하거나 보상을 해주거나, 이게 적응이에요. 근데 이 UN 기후변화 대응에서 나오는 적응은 여하튼 티핑 포인트를 안 넘게 하는데 성공한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2050년쯤 탄소 중립을 하고 티핑 포인트를 안 넘으면 그래도 지금보다 훨씬 해수면도 상승을 몇 센치든 할 것이고, 홍수, 가뭄, 감염병 나겠지만 이렇게 살짝 연착륙을 할 수 있을 거다. 아까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연착륙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럼 여기서 나오는 피해를 줄이거나 어떻게 다룬다는 개념인 거예요. 근데 심층 적응은 이 그림에 가까운 겁니다. 1.5도 티핑 포인트를 못 막을 가능성이 더 현실적이다. 근데 이런 얘기를 꺼내기 어렵잖아요. 운명의 날, 패배주의,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선 그럼 어떻게 이렇게 기후 운동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근데 이 젠벤델은 영국의 경영 컨설턴트, 그다음 커뮤니케이션 이런 거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제일 주된 활동이 기업한테 녹색 경영.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는 스스로 이런 걸로 되는 거야 정말? 그 다음에 과학자와 언론들이 기후 변화를 잘 전달하고 있는 거야?
또 우리가 실제로 닥치게 될 여러 가지를 정말 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아닌 것 같다. 해서 기후 비극을 탐험하는 지도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딱 그 저널에 투고를 했더니 게재 불가, 대폭 수정 후만 가능. 왜냐? 처음 듣는 얘기, 자신할 수 없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젠 밴델이 상의를 하다가 인터넷으로 올려버렸어요. 자체 연구기관에서 온라인 출판을 했어요. 근데 젠 밴델도 이런 얘기를 꺼내도 좋나? 내가 생각하는 게 맞나 했죠. 근데 딱 100만 회 이상 다운로드가 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비관 패배주의보다는 오히려 이런 반응이죠. 아, 맞아. 나도 그런 생각 했었는데. 정말 이렇게 해서 탄소 중립 되는 거야? 또는 화석연료만 줄여서 되는 거야? 또는 이런다고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야? 또는 정부가 우리 지켜줄 수는 있는 거야? 아무런 대비가 안 돼 있네 실제로. 근데 그걸 모든 걸 포기하는 반응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야. 줄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일 지금 전달이 비어 있는 부분 같은데 1.5도가 무슨 절대적인 이 얘기도 좀 하면은 이게 그 둠스데이 클럽 지구 멸망의 날 시계 그러니까 매년 2월쯤에 미국 핵과학자 협회라는 데서 발표를 합니다. 종말로부터 90초 전이다, 60초 전이다. 그러니까 매해 뭐 핵전쟁이 위협이라든지 환경오염 이런 거를 평가를 해갖고선 57년부터인가 매해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출판사에서 표지 시안을 갖고 오셨더라고요. 아니 심층 적응은 이 뜻이 아닌데 근데 출판이 얼마나 고생입니까? 이래도 무슨 말 듣고 저래 들었으면 그냥 하시라고 시각적으로 대신 이게 뚝뚝뚝 떨어지겠지. 근데 어디까지 얘기했냐? 그쵸. 근데 1.5도 태핑 포인트가 굉장히 절대적인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이미 1.2도가 상승했는데도 돌아오지 못할 것들은 많이 있는 거예요. 열대 산호라든지 그 다음에 1.6도가 되면은 다 중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2도, 2.5도 상승해도 살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굉장히 달리 어렵게 살아 있겠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0.1도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1.6도 상승보다 1.5도 상승이 훨씬 안전해요. 1.7도보다 1.6도만 상승할 수 있으면은 훨씬 몇백만 명의 삼토를 보호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0.1도를 덜 상승하게 하려면 굉장히 큰 변화가 필요한 거죠. 화석연료를 재생해서 대체도 굉장히 해야 되고 재활용률이라든지 플라스틱 생산이라든지 자동차용 같은 거를 확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우리가 전달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그 젠 밴델이 이렇게 이 심층 적응이라는 표현을 썼더니 호응이 많아졌고 근데 그 유명한 기후학자들 뭐 그 마이클 만이나 뭐 그 이런 사람들은 이 얘기에서 처음에 되게 뭐라 했어요. 그런 식으로 불확실한 얘기로 사람 죽이면 안 된다. 근데 점점 호응이 늘어나고 있어요. 과학자 집단 안에서도. 그리고 이 책의 주요 공저자인 루퍼트 리드가 누구냐? 영국 멸종 반란의 지도위원쯤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루퍼트 리드가 내 생각하고 이어진다. 그래갖고선 두 사람이 교육학, 심리학, 기후과학, 경제학 이런 거 하는 정책하는 사람들한테 글을 한 편 써달라 이런 문제의식으로 해갖고 모인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의 전망들이 다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해볼 수 있는 우리가 배제해야 될 근거가 없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심층 적응에서 대안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도 없는 세계를 탐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일종의 지침으로 하는 게 4가지입니다. 회복력, 포기, 복원, 화해. 가급적 회복력을 확보해야 되지만은 버려야 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원이지만 100%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화해. 많은 것과 화해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적으로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까지 받아들이는 것도 포함됩니다.
정치 얘기로 이제 갈게요. 계속 정치 얘기긴 했습니다. 기후 변화는 가까운 미래는 복잡하고 어렵고 그거를 확실한 대답이 없이 같이 찾아 나가는 방법을 습득해야 된다. 결론이에요. 오늘 결론. 양관식입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 정치 모델이 기후변화를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본격적인 문제제기가 나왔죠. 기후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에 보면 미국의 비판적 지리학자들이 쓴 책인데 4가지 정치 모델을 얘기를 합니다. 자, 기후변화가 자본주의 안에서 해결되는 거냐? 일정한 어떤 규제나 통제나 계획 같은 게 필요한 거 아니냐? 전 세계적인 통치 관리 가능하느냐? 불가능하느냐? 또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념형이라는 것은 현재 존재한다기보다는 사고 실험을 하는 거죠. 이 무슨 뜻이냐면 리바이어던은 성서 욥기의 제가 기독교는 아니에요. 잘 몰라요. 근데 욥기에 나오는 바다의 괴물이라고 합니다. 크라켄 같은. 베헤모스는 육상의 괴수. 길들여지지 않는. 근데 리바이어던이 토마스 홉스의 책이죠. 그 홉스가 리바이어던이라는 말을 왜 꺼냈냐 하면은 자연 상태의 인간들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 그렇기 때문에 어우 무서워하는 이 괴수가 질서를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리바이어던이라는 겁니다. 이게 싫다 하더라도 이게 없으면은 답이 없기 때문에 이걸 해줘. 그래서 기후 리바이어던은 자본주의 안에서 전 세계 통치 권력으로 뭔가 해결하는. 그게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대표적으로 이죠. 근데 제대로 되느냐? 계속 실패하죠. 왜냐? 자본주의 시장 이윤 논리를 안 건드리면서 하려고 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 뭘 해야 되는데 말 안 듣는 애들이 튀어나옵니다. 트럼프, 브라질의 보스나로, 일론 머스크 누구 맘대로 그 화성을 잡고 갑니까 그렇게? 응? 지네 건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기후 마오는 마오쩌둥의 마오. 뭐냐면은 뭔가 자본주의 바깥에서 그걸 떠올려 보세요. 우한 코로나19 초기 때 우한에서 빛의 속도로 병원이 쫙 올라갑니다. 중국 공산당의 힘이에요. 그리고 지금 재생에너지 설비가 어마어마하게 중국이 미국이 요만큼 가도 중국이 이만큼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현실 중국이 어떻든 간에 이념형적으로 이러한 국가 권위주의가 그래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게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뭐 민주주의의 그 수용성 문제도 있지만 다 받아들일 거냐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 저자들은 재미나게 이런 표현을 써요. 변형사의 역사적 기억이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모델이다. 기후 X는 뭐냐? 이름을 어떻게 붙여야 될지 몰라서 X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자본주의 바깥에서 또 자본주의 저항을 하면서 지역적, 집단적인 해법을 그러니까는 종교 공동체일 수도 있고 알카에다일 수도 있고 협동조합일 수도 있고 그 기후 점거운동을 하는 세력일 수도 있습니다. 저자들은 내심 이게 바람직하다고 보지만은 베헤모스한테 잡혀먹힐 수도 있고 스스로 소멸할 수도 있고 얼마나 확산이 될 수 있을까. 뭐가 답이라는 게 아니라 자 기존 정치 모델은 굉장히 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걸 환기하는 거죠. 안드레아스 말룸 장숙준 선생이 번역했죠. 2명이 같이 했던 것 같은데 코로나 기후 장기 비상사태. 근데 부제가 21세기의 전시 공산주의. 그 레닌이 한 거죠. 근데 안드레아스 말룸은 좀 과격한 사람이에요. 이 책 다음에 나온 책이 How to Blow Up Pipeline. 송유관을 어떻게 폭발시킬 것인가. 같이 제목입니다. 근데 정말 레닌이 했던 전시 공산주의적인 조치가 있어야 유엔이 무슨 딱 타협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될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여하튼 기존 정치 모델의 불가능성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불쑥불쑥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후 마오 또는 에코파시즘으로 해결이 될까? 또는 기후 베헤모스와 뭔가 기술로 해결을 해보려나?
그건 혼란스러운 결합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자연의 한계와 사회 조직의 관계를 고려하는 포괄적 경제 계획의 민주주의 작성과 운영이다. 애매할 땐 답이 맨 끝에 있는 거 제일 긴 게 답이죠. 답이 저는 이게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원리를 이렇게 본다면은 해법은 1이 있고 2가 있을 텐데 저는 2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지만 근데 우리가 이게 이렇게?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랬을 때 존업경제 얘기도 나왔고 사회변화의 티핑 포인트도 재미있습니다. 브레이킹 바운더리스는 성장의 한계를 후속해서 연구하는 셈이죠. 스스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행성적 한계를 연구하는. 근데 이 앞에는 뭐 이렇게 9가지 지구 행성 경계를 이미 초과하고 있다는 연구를 보여주고 결론 부분에 이런 그림이 나와요. 번역이 별로 안 좋아서 제가 약간 바꿨는데 뭐냐 하면은 온실가스 농도와 온난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온난화의 티핑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해결하는 사회 변화도 일정한 임계점 티핑 포인트가 있을 거다.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왔던 관성을 반대로 눌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되게 반대 방향에 힘이 축적 돼서 하다가 뚝 꺾여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쯤 있을 거냐 모르죠. 이 연도는 뭐 밀려야 될 것 같긴 하지만은 세계 평균은 여기고 한국은 여기쯤이 아닐까 싶긴 해요. 근데 이렇게 관성을 반대편에 힘을 모아서 눌러갖고선 지구를 일로 넘기려면 목표도 다르다는 겁니다. 온실가스만 제로가 아니라 멸종제로, 빈곤제로, 생태계, 경제사회 목표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 대규모 시민운동, 그린딜 같은 정치적인 기회 뿐만 아니라 시장도 도움을 받아야 한다. 가격 정도 새로운 기술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게 마음에 들어 딴한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탄소 터널 비전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기후치 담론에 빠지게 되고. 이건 제가 5, 6년 전에 그려본 거예요. 이거는 IPCC 지구온난화 특별 보고서의 그림이에요. 1.6도까지 상승했다가 1.5도로 안정시킨다. 그러려면은 온실 배출이 2020년 피크를 갖고 쫙 네거티브가 되든 말든. 그러면 여기 이거는 딱 두 가지만 있는 거거든요. 온도랑 온실가스 농도. 그럼 이렇게 변하려면은 무엇 톱니바퀴들이 작동을 해야 되는가라는 내러티브가 빠져 있죠. 2050년 탄소 중립, 2030년까지 몇 프로, 그 중간 목표만 있습니다. 물론 IPCC 보고서에는 그래갖고 에너지는 어떻게 하고 토지 이용은 어떻게 하고 뭐 손실과 배상 어떻게 하고 여러 그 주제별 또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 그런 에너지 전환을 하려면은 어떤 톱니바퀴가 맞물려야 되고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가, 그 다음에 어떤 미래로 갈 것인가는 미지의 미래들이라는 생각입니다. 또 저는 뭐 이렇게 좀 얼개를 좀 봤고요. 그 다음에 기후 정치도 여러 수준에서 모색이 돼야 된다. 다시 그럼 중요한 사회변화는 정말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좀 느낌을 공유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레스터 브라운, 우리는 미래로부터 지구를 빌려 쓰고 있다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 이분이 한 30년, 20년 전부터 했던 얘기가 있어요. 중요한 사회 변화는 세 가지 모델로 전개가 된다. 진주만 모델은 뭐냐 하면은 미국이 2차 대전에 참전 안 했다가 일본이 진주만 기습을 하니까는 깜짝 놀라갖고선 이제 참전을 하면서 몇 달 만에 국가 전체가 전시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갖고 트럭 만들던 공장에서는 탱크를 만들고 그 경제 이런 거 그 동네마다 집마다 빅토리 가든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텃밭입니다. 그러니까 군수로 계속 모든 게 가다 보니까는 먹거리 그쵸 작업자족 정부에서 광고를 하고 막 빅토리 가든 운동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외부의 충격과 압력으로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나는 게 진주만 모델. 베를린 장벽 모델은 뭐냐면은 그 동독 서독이 이제 저기 자유왕래를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런 거 보는데 하다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뿐만 아니라 소비에트 체제 자체가 붕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로부터 작은 변화가 쌓여가지고 탁 넘어가는 게 베를린 장벽 모델 또는 백만송이 꽃 모델이라고 하는데 겨울 초봄에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와다다다다 꽃이 피어나잖아요. 그런 거. 샌드위치 모델은 외부의 조건 압력, 내부로부터의 기획 이런 게 합쳐졌으니까 개혁적인 정치가라든지 아니 혁신적인 기업가들이 이거를 촉진하는 그런 모델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스터 브라운은 세 가지가 다 필요하고 세 가지가 다 작동을 된다는 겁니다. 특히 기후 변화는 붕괴 진주만 모델로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더 이제 기후 재난이 가까우면 정신 차리겠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핑계가 되고 계속 지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샌드위치 모델에서 이 백만송이 꽃을 끌어내고 또 진주만, 안드레아 말름 같이 파이프라인을 폭발시킬 수준의 벼랑끝 전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유토피아를 생각해보자는 얘기를 할 겁니다. 제가 학부 90학번이에요. 입학을 했더니 한 학번 선배들이 이 책을 먼저 읽으라 그러더라고요. 읽었더니 생시몬 프리의 오웬이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은 되게 덜 떨어진 사람들, 아니란 사람들도 막 그냥 욕을 해놨어요. 지금 이 계급 권력의 문제를 직시하고 어디 무슨 공동체를 만들어가 무슨 그게 아니라 공장을 중심으로 조직화를 해야 될 텐데 그런 얘기인 거죠. 그때도 좀 막생겨스가 심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내심이 있긴 했어요. 지금은 확실히 너무 과하게 욕을 했다. 그 푸르동도 되게 막스가 비난을 했죠. 네, 푸르동의 책 제목이 빈곤의 철학인데 그걸 빚고 와서 철학의 빈곤이라는 책을 쓴 거예요. 푸르동을 까기 위해서. 근데 막스가 파리에 체류할 때 푸르동이 재워주고 입혀주고 얼마나 잘해줬는지. 인간적으로 그건 그렇고. 그래서 근데 이 공상이라는 거죠. 그런 유토피아. 그러니까 막스가 명시적으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미래 사회의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그리는 것은 미래 식당의 레시피를 미리 준비하는 것과 같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죠. 근데 윌리엄 모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국 좌파들한테는 막스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에요. 윌리엄 모리스가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 프랑스 좌파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독일 사람들한테는 막스가 절대 적이죠. 좌파들한테는. 그리고 한국 사람,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한테. 근데 이게 책 표지가 이렇게 화려하잖아요. 윌리엄 모리스를 찾아보시면 공예 사회주의자, 예술 사회주의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직접 벽지 디자인, 책 장정, 건축물 이런 운동을 되게 했어요. 예술적 감각도 뛰어났고. 그리고 근데 왜 그랬냐? 산업혁명으로부터 이제 그 나오는 이 현대적 건축물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리스는 이런 흉물들을 계속 짓고 있어. 이윤 동기 때문에 사람들의 자율성, 창의성은 점점 사라지고 있어. 그래서 예술 사회주의 운동을 한 거죠. 근데 윌리엄 모리스는 막스하고도 직접 친분이 있었고 막스의 딸 예니 하고 직접 노동자 조직 활동을 했어요. 근데 막스는 미래 시대 구상하지 말라 그랬는데 모리스는 이 소설을 쓴 거예요. 뉴스 프롬 노웨어. 아무 데서도 아닌 곳으로부터의 뉴스. 박홍규 선생님이 에코토피아 뉴스라는 제목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책의 첫 장은 이래요. 윌리엄 게스트가 막 좌파 사회주의 동료들하고 이제 열띠게 토론을 했는데 뭔가 이견도 있고 찝찝해요. 그래갖고 답답하다 하고 집으로 와갖고 이제 런던의 집에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눈을 떴는데 내 방에서 눈을 떴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요. 밖으로 나가봤더니
그대로 런던인데 템즈강이 너무 맑고 사람들 표정이 너무 밝고 모차르트 세련도 있고 왜 그러지? 가봤더니 자기가 100몇 년 뒤에 미래 사회주의 런던으로 간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왜 막스는 아침에 고기 잡고 점심에 건초 베고 저녁에 비평하는 게 높은 단계 공산주의의 일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고 있어요. 건초를 건강과 재미를 위해서 배요. 교대로 해요. 남녀 간의 권력 관계 호칭도 다 달라요. 그래서 모리스는 사회주의라는 이런 거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느끼게 해줘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 소설을 썼습니다. 어슐러 K. 르기는 굉장히 유명한 SF 작가인데 이 책 빼앗긴 자들의 줄거리는 뭐냐면은 우라스하고 아나레스라는 쌍둥이 행성이 있습니다. 우라스는 자본가 행성이에요. 권력과 과학 기술과 위계,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롭습니다. 그리고 천민 자본주의 같이 하면 그래도 겉보기에는 세련돼 있어요. 근데 뭔가 억압과 이 차별, 그 다음에 환경 파괴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죠. 아나레스에 이주를 한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우라스의 그러한 이 자본 관계, 권력 관계에 반기를 들고 아나키즘 종교 같은 거를 만들어서 굉장히 척박하고 살기 어려운 아나레스로 이주를 해요. 서로 단절이 됩니다. 그랬더니 아나레스에서는 거긴 달라요. 고정된 아버지 어머니 핵가족도 없고 어릴 때부터 모든 사람이 같이 키우고 같이 돌보고, 그 다음에 고정된 평생 직업이란 것도 없고 힘들더라도 내가 이런 거를 경험해보고 싶어. 그렇게 정말 자족을 위한 어떤 관계. 언어도 달라요. 남녀 권력 관계를 지칭하는 언어 자체가 아예 없거나 단어가 완전히 다른 뜻으로 쓰이거나. 근데 제가 재작년에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탈성장 국제 컨퍼런스가 있어서 거기 갔는데 거기에 워크숍 중에 하나가 어슐러 르긴의 작품을 읽고 성장주의로부터 해방된 우리의 삶, 대화, 관계가 어떨 수 있을 건지 얘기를 해보자. 이런 워크숍을 딱 잔디밭에 두 자리 펴놓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다르게 생각하는 그 프레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책은 하퍼스 소셜리즘인데 지구의 절반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어요. 이 책은 뭐냐면은 하퍼스라는 거는 좀 길게 해도 된다 그랬죠. 재미없지 않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하퍼스는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개미 진화 생물학자, 개미 연구 전문가가 있습니다.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하퍼스 프로젝트를 한 거예요. 뭐냐 하면은 탄소 배출만 줄여서 되는 게 아니라 지구의 절반 정도를 야생 상태로 보존하거나 재야생화를 해야지 생물종의 80% 정도가 보존이 되고, 그래야지 이 생태계의 회복력, 이 유지가 될 수 있다. 그 계산식이 있어요. 그래갖고 지구 전체에 어디를 보존하거나 보호할 건지를 쫙 프로젝트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저자들은 오케이, 에드워드 윌슨의 이 하퍼스 접근은 굉장히 동의하면 좋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무슨 재단 만들어 갖고서 뭐 청원하거나 기업들을 로비해서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인 사회주의를 해야죠. 라는 게 이 책의 그거예요. 근데 그냥 단순한 주장은 아니고 되게 재기발랄하게 얘기를 합니다. 또 과거의 그 소련식의 계획 경제의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등등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책이 재밌는 게 맨 마지막 장에 이렇게 시작돼요. 윌리엄 캐스트는 자기 방에서 눈을 떴다. 이거랑 똑같아요. 오마주 내지 패러디를 한 거예요. 근데 100몇 년 후의 런던이 아니라 2050년 정도까지, 2050년 정도의 런던이에요. 그러니까 20년, 30년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떻게 바뀌었을지를 상상을 해본 거죠.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이렇게 일상화되고
뭐 부유세 같은 게 도입이 더 돼갖고서 이렇게 사람들이 강요된 낭비를 안 하면서 훨씬 재미나게 사는 이런 거를 이거보다 훨씬 짤막하게 그냥 그려 보입니다. 왜냐? SF적인 요소도 사람들하고의 대화 설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정치가 이걸 우리가 배우거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여기 있네요. 이런 제안이에요. 지구의 절반을 재화생화, 재생에너지 급속한 전환, 최고 부자들의 급격한 소비 감소, 일론 머스크나 화성하지 말고, 에너지와 토지 생활을 기르기 위한 세계적인 비건이즘. 와, 이거 그 고기 먹으면 감옥을 보내나요? 오로한 아침이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적인 사회주의 계획, 모두의 참여, 이런 제안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와 관련된 주장들, 이론들, 교류들을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기후 부정론도 있고 좌파 기후 부정론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른바 가속주의도 있죠. 기후 변화가 없다는 게 아니라 고도의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면 무한한 생산력과 거의 제로에 가까운 에너지 가격으로 다 해결할 수 있고 노동 계급이 잘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더 가속해야 된다. 그다음에 녹색 성장론, 녹색 자본주의, 생태 현대화론이 있을 것이고, 아까도 기후 마오가 있을 것이고, 탈성장도 이 사회주의 난 싫어, 탈성장 할래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저 이게 대체로 생태 사회주의의 어떤 바운더리 같아요. 지구 행성적 한계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생태적 조절과 민주주의를 방법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근데 핵심은 결국 국가 수준에서의 어마어마한 어떤 자원 배분, 배치, 운영 방식의 변경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린 이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를 하버스 사회주의 탈성성에 연결하는 요 노란 요 교집합에서 우리가 얘기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책적인 수준이든 아까의 그런 공상과학적인 이야기든 문학 작품이든. 태양 공산주의는 뭐예요? 슈워츠라는 학자가 주장한 건데, 엔트로피 여하튼 태양 에너지는 밖에서 무한히 오는 거기 때문에 엔트로피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을 해요. 그래갖고 이걸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다 많은 걸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럭셔리 공산주의, 가속주의거든요. 저는 이것하고 이상하게 연결이 되는 이상한 이야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근데 이거를 엮어내서 이야기를 만드는 노력이 시도가 한국에서 별로 없는 것 같다. 녹색당 이런 얘기 많아요? 별로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성 정당을 대중적 압력으로 막아내지 못했다. A 때문에 B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무관치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갖고 이런 악몽에 우리 망할 거야, 어떻게 망할 거야라는 시나리오는 많아요. 근데 어떻게 해결할 거야, 어떻게 다룰 수 있으라는 시나리오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게 이런 책들인데, 그 중에 이거 하나만 좀 소개시켜드릴게요. 너무너무 제가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에릭 콜트하우스 이분인데 비슷해요. 2050년쯤에 가까스로 우리가 기후 붕괴를 막았어요. 그걸 가정을 해서 2020년, 30년, 40년, 50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소설을 씁니다. 소설이에요. 그리고 지속적인 엄청난 비상사태 선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극적인 성공. 그러니까는 이렇게 탄소 감축을 하고 재원을 마련해서 재생에 전환을 하고 뭐 식생활을 바꾸고 획기적 관리. 그러면서 부분적인 지구 공학을 쓰는 격렬한 논쟁을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되는데 그 에어로졸 살포를 할 거냐 말 거냐. 2050년쯤 되면은 치유, 회복, 새로운 기술과 영성. 2050년 탄소 중립은 하나의 효과인 것이고, 새로운 기술, 새로운 영성. 번영이란 무엇인가, 성장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관계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예컨대 이 정도 그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내가 공감할 때 나도 그런 구라를 보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신이 나거나 화가 나게 돼요. 이런 변화를 만들 수 있는데 안 하고 있어? 너무 화가 나죠. 또는 내가 이런 거를 해볼 수 있고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어. 너무 신이 나죠. 구체적으로 화가 나고 신이 난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장난으로 만들어 본 거예요. 지난 계엄 전국에서 계엄전 탄핵 전국이죠. 계엄은 몇 시간 만에 끝났으니까. 탄핵 전국에서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하자고 일요일날 기자회견을 하니까는 내랑 공범이네 뭐 막 우원식 의장이 두드려 맞길래 좀 억울하실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우 의장이 얘기하기 5, 6년 전부터 계속 개헌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람들이 안 들어줘서 그렇지. 그래서 저는 근데 우원식 의장이 생각하는 개헌의 어떤 컨텐츠나 방식이 저랑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개헌 논의 자체가 봉쇄되는 게 전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기후지체 담론을 응용을 해서 개헌지체 담론을 만들어 본 거예요. 하나는 단계론, 정책 특수론. 내란 진압이 먼저다. 지금 개헌을 하면 초점이 흐려진다. 구체적 활용 불가피론. 이번 쿠데타를 막은 것도 87헌법의 힘이었다. 또는 개헌 안에서 쿠데타는 아니야. 세 번째는 피하 진영론. 국힘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다. 네 번째 제일 많은 게 준비 부족론. 정치권과 사회의 합의가 부족하다. 또는 이거는 잠재적이긴 한데 체제 전환 우선론. 자본주의 체제가 문제지 뭐 개헌을 한다고 이게 해결이 되는 거야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각각에 대해서 뭐 저도 반론할 수 있죠. 내란 진압은 언제 어떻게 되는 건데, 또는 우리가 라면하고 김치하고 물을 꼭 단계적으로 먹는가? 섞어 먹죠. 그리고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게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영향을 주고받는 건데, 이거는 뭐 현실과 다르고. 두 번째, 87 헌법 자체가 아까 그 기후 리바이어던 등등에서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논의되기 전혀 없는 안온한 부르주아 질서에서 나온 거예요. 3조 호황, 우리가 경제 성장이 막 그냥 7% 8% 할 때, 그 다음에 일반 민주주의만 작동하면 다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다음에 국힘 일각에서 주도하고, 그러면 좋은 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가? 오히려 국힘에서 하는 게 어떤 점에서 부족하거나 잘못됐는지라면서 다른 개헌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준비 부족. 준비는 언제 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녹색당, 정의당 분들하고 얘기를 할 때 계속 얘기해요. 5년, 10년 전에 10년 전부터 존재했던 녹색당 아닙니까? 그때부터 내각제를 되게 강한 검토나 주장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면, 아무리 녹색당이 지지율이 적거나 의석이 없다 하더라도 정치학자들도 뭔가 그럴듯하다고 말을 섞게 되고 이 비교 선택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준비가 안 됐다, 아직 때가 아니다,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체제 전환, 이거는 뭐 아까 그 베를린 장벽 모델, 샌드위치 모델로 대신할게요. 그리고 벌써 30통의 편지로 녹색 헌법 얘기했어요, 녹색당은. 근데 왜 이 얘기 열심히 안 합니까? 하승수 선생님이 이 얘기 열심히 하던가요, 지난번에? 왜 자기가 쓴 책에서 얘기를 안 해요? 그렇죠? 요거는 이 그림은 뭔지 모르실 텐데, 이게 그 전환의 사회 기술적 전환의 다수준 접근이라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는 아까 그 베를린 샌드위치 뭐 진정한 모델하고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 경관이 되는 저 바깥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기상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유엔의 결정이라든지 강대국의 이런 게 있고, 가운데가 사회 기술적인 체제, 제도, 관행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기술적인 틈새, 니치가 있어요. 그래서 니치에서 먼저 변화가 일어나면은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사회기술 체제, 광역 수준, 지역 광역 수준에서 그러면은 주고 받으면서 이게 넘어간다. 그래서 그 니치를 잘 보고 키워나가야 된다는 게 이 그림의 의미예요.
근데 내러티브를 얹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어디 있어? 뭘 하고 있어? 어디로 가야 돼? 에너지 전환만 된다는 거 아니죠. 기후 붕괴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녹색 국가도 만들어야 돼요. 온갖 얘기를 다 할 수 있어요. 이매진 올더 피플. 근데 지금 기후 운동을 보면은 다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있어요. 서로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개헌으로 돼, 경제 계획으로 돼, 경선 호의로 돼, 비판하기 쉽죠. 다 따로따로 하면은 효과가 없고 비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내러티브로 엮을 때 조금 부정확하거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튼튼한 시줄과 날줄이 되고, 시줄 날줄이 이렇게 생기면은 꼬여듭니다. 똥파리가 아니라 좋은 파리가. 나도 안고 싶어요. 나도 이런 거 해왔어요. 그래갖고 저는 30년의 내러티브 만들기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30년이 딱 한 세대 또는 한 사람이나 집단이 내가 감당할 수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의 미래 같아요. 그리고 30년이면은 그거를 지금 1, 2년, 2년, 5년, 10년 동안 굉장히 구체적으로 떠오를 수가 있죠. 그리고 마침 2050년 탄소 중립도 일치를 합니다. 대체로. 그래서 2050년까지 그런 아까 미래의 지구 같은 시나리오 만들기 또 내러티브 만들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개헌이 법의 문구, 정치 권력 체제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그거는 조각조각이고 우리의 공동의 이야기 만들기일 수 있고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법조항에는 되게 애매하거나 그 동의되지 않은 부분들은 다 빠질 수도 있겠죠. 게다가 뭐 진보진영이나 녹색진영이 지지를 많이 얻지 못했다면 더욱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그 논의 과정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꺼내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정당 책임제랑 기후 시민의회를 조금 설명드려야 될 텐데, 저는 내각제 선호자입니다. 근데 내각제를 저는 의회 중심제라고도 번역을 하지만 저는 정당 책임자라고 부르자고 제안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의 대의제는 정당이 아무런 책임지질 않습니다.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 문재인 정부 때 환경부 장관을 했죠. 이 진보적인 지리학하고 그 도시계획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근데 가갖고서는 환경부 장관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이든 뭐든 아무것도 한 게 없거나 그냥 물타기 뭉개다가 나오셨거든요. 조명래 장관과 민주당 무슨 관계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이거든요. 근데 내각제는 또는 정당 책임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정당에서 장관을 추천을 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환경부 장관은 녹색당 인사가 해요. 경제 산업부는 자유당 이런 데서 하고, 잘하는 데가 있고 하겠지만은 그러면은 그 환경부 장관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대로 못하거나 에너지를 못하면은 당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통령이 했다요. 그다음 또 하나 뭐냐면은 4대강, 이명박이 한반도 대우나 얘기하다가 4대강으로 바꿔 얘기하다가 당선이 됐다. 국민이 일반 보통 직접 평등 선거로 뽑아줬다. 국민이 승인한 정책에다 4대강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왕정망도 못한 거예요. 조선시대에는요, 저 성균관 유생들이 막 상소를 하고 인제 앞에서 데모를 하고 며칠 동안 이러면은 왕이 답변을 해야 돼요. 신하들도 왕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계속 견제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무슨 보통 직접 비밀 이런 유술단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는 거죠. 저는 그냥
대통령제를 혐오해요. 그래갖고 대통령제는 그냥 민주주의가 아니라 이상한 거예요. 선거로 5년짜리 왕 뽑아 놓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다행히 세종대왕 같은 제갈량을 거느린 세종대왕 갖기만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는 그렇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몇 달 지나면 아 세종대왕 아니었네라고 한탄을 해요. 또 다음 선거가 오면 뭐 또 멋있는 사람 안 나오나 그런 기대를 합니다. 어떻게 한 사람한테 정보와 권한을 다 모아주고 그 사람이 잘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더 심각한 거는 자 수소경제 로드맵 이게 노무현 정부 때도 나왔고 문재인 정부 때도 나왔어요. 그 누가 만들었어요? 민주당이 만든 거 아니에요. 산업부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대통령실에 누군가 만들었을 거예요. 누군지 몰라요. 제가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몰라요. 그렇게 중요한 정책을. 그 민주당, 다수당, 집권 여당은 뭡니까? 아무 책임도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기회 비용인데. 게다가 5년 또는 뭐 4년 중매를 한다 하더라도 자기 임기 동안에 뭐 할 수 있는 것 또는 해먹고 싶은 거 다음 선거에 도움 되는 거에 모든 되는 거죠. 근데 내각제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권한을 일단 대통령제가 싫고 근데 대통령의 권한을 찍고 약화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당이 책임을 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당이 부처의 장관을 내고 연립 정부를 구성하는 거. 그러면서 계속 상시 청문회 체제죠. 계속 국민의 유권자의 어떤 이야기에 답을 하고 그게 저는 정당 책임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훨씬 장기적인 시야와 책임성을 보증한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예컨대 기후변화 대응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근데 저는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대의제 갖고는 당연히 한계가 있죠. 근데 그렇다고 직접 민주주의가 다 보완을 할 수 있느냐? 저는 직접 민주주의도 사실 별로 믿지 않는 편입니다. 지금 개헌의 핵심을 국민발의 국민투표 조건 완화 이렇게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시민사회의 분들, 정치학자들이 많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게 또 직접 민주주의 확대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게 확대해 놓으면 태극기 부대와 자유대학이 계속 발의하고 우리는 탈핵 서명 10,000명 받기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딱 며칠 만에 그 차별금지법 폐기안에 50몇 명이 서명 받아오고 훨씬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직접 민주주의가 저는 장치로서 유지는 돼야 되겠지만은 그게 올바름, 책임성, 좋은 결과를 보장은 절대로 안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제도는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구멍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구멍을 채우는 거는 공동의 기대고 청사진이고 느낌이고 신뢰입니다. 근데 저는 대의제를 보완할 장치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기후시민의회가 될 수 있다. 추첨식으로 구성되는 무작위 추첨식으로 구성되는 그리고 신고리 우리코기 공론화처럼 이 계속 지을래 말래 이 단일 의제를 묻는 게 아니라 기후 변화 대응을 국가가 어떻게 하고 있고 잘 되고 있는지 주요 정책 예산에 대해서 심의 거부권을 갖는. 그래서 저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국회는 뭐 양원이 될 수도 단원일 수도 있는데 500명 정도로 증원을 하고 지역구 250, 비례 250. 그 다음에 추첨식 시민은 200명 정도 해서 시범 운영을 하고. 근데 그러면은 뭔가 이 위상에 대한 논란이 벌어질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기분 나빠하겠죠. 쟤네들이 뭔데 선거운동으로 당선되는 저기도 아니고 무작위로 뽑힌 비전문가 시민들이 왜 우리를 감시하고 비토를 해? 라고 불만을 가지면서도 그러니까는 잘해야겠다. 흉내를 내거나 뭐 책임을 지려고 하겠죠. 저는 그런 효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또 이 기후시민의회에 들어간 경험이 있는 시민들은 준전문가가 되겠고 이 시민들이 뭘 듣고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를 다른 시민들이 배우고 자극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은
전 국민의 일이 되는 거죠. 기후변화 대응이. 그래서 저는 의원 계속 GDP 중심의 성장이 기후변화 대응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을 행복하게 하지도 못하는데, 게다가 우리의 생태계와 환경과 경제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데 심층 적응이 필요한 때가 될 텐데, 그러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담는 거죠. 그렇다면은 어떤 경제민주주의, 생태국가 비전, 존재 다양성을 포함하는 핵심 정치 체제 변경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역과 시민의 실질적 존중과 차별한 제도 도입이 될 수가 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게 중요하다. 근데 그거는 국민 투표를 할래, 국민 발언을 할래, 뭐 계엄을 뭐 대통령이 저거를 못하게 하네. 그래서 조각조각 접근을 하면은 망한다라는 거예요. 30년 뒤에 어떤 미래로 갈 것이고 지금이 어디냐. 그러면은 이것을 규정하고 근거하는 헌법이 이걸 잘 담고 있거나 준비로 돼 있느냐, 안 되고 있지 않느냐. 다 그럼 늘어나 보자. 어떻게 얼기설기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지을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던지자라는 겁니다. 그럼 그 안에서 부분적인 선거제도를 부분적으로 하려고 하면 또 기분 나빠질 수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배치가 되는 거죠. 근데 선거제도가 개혁하면 돼. 이거 먼저 해야 돼.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힘도 안 보일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내러티브가 만들어질 수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향후 의제로는 정당 책임제 도입과 녹색국가 생태교환 운동, 기후시민의회의 실제 실험, 그 다음에 아까 지구의 절반 사회주의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그린 뉴딜을 하고, 전 그린 뉴딜이 절반 이상은 계획경제 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의외로 좀 간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탄소 감축 계획과 에너지 수급 계획, 국가 중기 재정 계획, 복지 계획, 먹거리 계획, 국가 계획이 매년 나와요. 2년마다, 5년마다 제작성이 돼도 그때 다 따로따로 노리거든요. 그거를 통합 연결해서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신공항? 아니, 그 교통 편의하고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은 온실가스하고 생태계 문제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서로 간섭을 하게 되죠. 그러면 장관끼리 싸워야 돼요. 멱살 잡고. 장관을 배출한 당들끼리 싸우다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장관끼리 싸우는 거 봤어요, 우리나라에서? 장관하고 대통령 싸우는 거 봤어요? 없죠. 책임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민주적인 참여 기제가 확보된다고, 계획경제 기제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 그 다음에 야마, 일본말로 야마가 필요합니다. 뭐가 문제고 뭘 바꿔야 되느냐, 그런 점에서 국가사업평가 계획에서 GDP 지표를 대체하는 것 등등. 그 다음에 이런 내러티브에서는 다른 세대, 다른 비인간 존재들과 대화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메리카 인디아는 7세대 뒤를 생각한다고. 그 다음에 기후 다수파 전략. 이건 조금 이거는 질문 혹시 있으면 얘기를 할게요.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제가 늘 잘 그렸다고 자뻑을 하는 그림이에요. 야구 필드하고 스코어보드죠. 이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것, 그걸 아까 그 탄소터널 비전처럼 2050년 탄소 중립, 이렇게 평면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축구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후반 90분을 최선을 다해 뛰되 2050년 탄소 중립이 실패를 했다. 끝났네? 집에 가는 게 아닌 거죠.
구애가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겼든 졌든 연장선이 있습니다. 계속 가야죠. 그 다음에 이 그림도 되게 평면적이에요. 기후학당하고 기후운동이 공수를 주고받는 그런 그림 아닙니다. 훨씬 복잡해요. 게다가 우리는 규격이 딱 정해져 있고 주자가 어떻게 있는 게 분명한 그라운드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시간이 없다 막 그러죠. 지구온난화는 사기다 아직도 많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시민들은 뭐 무슨 일이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사이에 뭔가 온난화 티핑 포인트가 2050년에 닥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그라운드에 있고 누구랑 싸우고 있고 어떤 톱니바퀴를 풀거나 엮어내야 되고 거기서 한 번의 승패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이미지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페넌트 레이스 연장까지 하는 장기적인 구단주의 시야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나는 선수 또는 후보 선수로서 또는 볼보이로서 또는 잔디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거야 라는 거를 호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아프게 제가 짓궂게 말씀을 드리면은 녹색당은 감독하고 작전도 잘 안 보였고 누구누구는 이런 역할을 해주세요라는 호명 내지는 요청도 없고 우리는 이런 포지션과 자세를 갖고 있으니 그래도 우리가 낫습니다. 찍어주세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녹색 정치 세력도 30년 단위의 내러티브를 만들어야 되고 그 유력한 어떤 계기나 수단으로서 개헌의 정치, 이러한 개헌을 헌법을 바꾸면서 이걸 담아봅시다. 라는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서 선거제도 개편이든 다른 무언가들은 다 더 잘 배치가 될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누구를 가르칠 입장은 전혀 아닌데 드는 생각을 좀 말씀드려 봤어요.